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죠. 여름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늘 밖에만 벗어나면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덥습니다. 햇빛이 따갑고. 오늘은 나온 김에 오늘도 영상 한 편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실제 존재했던 도사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 정치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 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979년도 군에 갈 때만 하더라도 북한산 산은 명산이지 않습니까? 곳곳에 백운학 철학관, 백운학 사주, 백운학 명리학, 북한사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국토에 백운학이라는 간판이, 백운학 관상, 여러분 젊은 사람 몰라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주, 광산, 관상, 철학관, 뭐 무당집, 점집 할 거 없이 백운학이라는 간판을 한 번씩은 다 봤을 겁니다. 한 번씩 정도가 애그라고 눈에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봤을 겁니다. 그 백운학이라는 도사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하고자 싶어 얘기하는 겁니다. 백운학 도인이 몇 년생이고 뭐 이런 거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1950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님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유경수 여사님하고 박정희 대령이 선을 본 겁니다. 어느 책에서는 박정희 중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령이었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령이 이제 소문에 들었던 육종관 씨의 그 셋째 딸 유경수 여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래 이 유경수 여사의 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유경수 여사님이 처녀 시절에 아버님 육종관 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일제시대 때 광산업을 해가 갑부가 됐다 이러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아직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여튼 충청북도 옥천군에서의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지금도 그 백종관 씨의 유경수 여사 태어난 집이 우리나라의 명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대문이 갖출 거는 그대로 다 갖춰가지고 집이 잘 보존되어 있고 대통령이 한 번씩 처갓집에 올 때마다 사랑방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육종관 씨는 장인어른 육종관 씨는 일제 때 광산업을 했다 이러는데 그것도 정확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가 갑부가 됐다는 말이 있는데 아주 집이 솔직한 말로 참 뭐라 그럴까 참 지금도 옥천군에서 명가로 보존하고 있을 만큼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처녀 시절에 그때는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처녀 때였죠. 대전에 친척집에 어디 갔다가 온 김에 대전 온 김에 유경수 여사가 충청북도 옥천 사람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내가 처녀 시절에 대전에 친척집에 갔다가 여 앞집에
뭐 잘 본다더라. 뭐 요즘도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죠. 옛날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뭐 어디 점 잘 본다 그러면 10리길, 100리길도 마다하고 밤에는 아직도 쫓아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 요즘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요즘은 사이비 종교가 또 판을 치지만은 그래 잘 본다더라. 여 온 김에 네가 여 오는 게 흔치 않으니 니도 곧 시집을 가야 되고 하니까 여 앞집에 잠시 들렀다 한번 가라. 이래서 유경수 여사님이 그 백운학 그 집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1950년도 결혼했으니까 50년도 60년도 그때가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참 이름을 날리던 백운학 도인이라고 전국에 이름을 날렸어요. 그래가 아니다. 김재규가 중앙정보부 김재규가 차지철이하고 경쟁할 때 그때까지 또 백운학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자료를 아직 안 갖고 그냥 라이브식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그래 가니까 백운학 도인이 유경수 여사를 보디만은 이제 막 퍼뜩 한눈에 아이고 영부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걸음을 하셨습니까 하면서 넙죽 마당을 뛰내려 가지고 맨발로 절을 하더랍니다. 그 광경을 그 우화로서만 그냥 막 우리 만화 비슷하게 다룰 게 아니라 그 같이 따라가는 일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친척들하고 뭐 동생도 있을 끼고 사촌 동생도 있을 끼고 이랬는데 그거 다 봤단 말입니다. 다 봐온 거고 우리나라 기록관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훗날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이걸 뻔떠 가지고 그랬다죠. 뭐 유명한 철학관에 가고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될 상인가 좀 봐달라 했다 하죠. 그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래. 그래서 유경수 여사는 한줄기를 듣고 한줄기를 흘리는데 그 같은 일행들이 대전에 유명한 백운학 도인이 저런 행동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갑다 이래 했는데 유경수 여사는 뭐 어느 연고를 해가지고 군인하고 선을 본 겁니다. 당시 육군 대령 박정희하고 선을 봤는데 이제 선을 한번 보고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저돌적으로 육종관 씨 집에 찾아간 겁니다. 충북 옥천군에 있는 교동리에 있는 육종관 씨를 무작정 저돌적으로 찾아갔는데 육종관 어르신께서 부인 이경영신강 김경영신강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래가 두 분이 계신 사랑채에 이렇게 이제 가서 절을 하러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맨 먼저 뭐 장인 잘못될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화를 벗어가 대도로에 가지런히 벗어나놓고 안에 저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여 손님 오셨다. 유경수 여기 좀 오라 그래라. 이래가 이제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유경수 여사가 가니까 자기하고 선을 본 군인이 대도로에 가지런하게 그때까지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요. 뭐 마음이 없었는데 옛날에 양반집에 보면 그 사랑시 앞에 대도로 아닙니까? 대도로에 가지런히 벗어난 구두를 보니까 구두를 보고 그렇게 늠름하게 보이고 그때부터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경수 여사님 마음을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로 유경수 여사님은 대통령 부인이 됐죠. 응? 알아맞혔죠. 근데 그뿐만 아니고 산천 초목의 건세가 세도가들이 그 백운학 도인을 집에 방문해가 찾아가고 자기 운명을 좀 봐달라 하고 이랬는 겁니다. 그 어느 날 하도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백운학 도인이 뭐 요즘으로 치면 한 10시나 돼서 좀 늦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철학을 봐주는 관상을 봐주는 그 사당에 늦게 출근하는 겁니다. 출근하면서 보니까 히떡히떡 출근하면서 히떡히떡 쳐다봤는데 길게 늘어선 줄이 사당체가 길쭉했던 모양이죠. 맨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이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 거 보고 힐끔 쳐다보다가 다시 한번 힐끔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자리를 더 앉아가 하는 말이, 백운학 도인이 하는 말이, 뭐 새벽같이 기다리던, 뭐 솔직히 밤새도록 기다렸던 맨 앞줄에 선 사람은 제껴놓고 거기 맨 끝에 앉아 분 이리 좀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40대 중후반에 그 중늙은이가 앉아가지고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생활고에 찌들리가, 생활고란 거는 꼭 돈 때문만이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고통을 몇 번 찌들리게 되는 거죠.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얼굴에.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고, 자네는 지금부터 하던 일을 멈추고,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전국의 산을 좀 부지런히 한번 다녀봐라. 그런 말씀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세무서 말단 공무원, 뭐 7급 같으면 그래 말단은 아니다마는 40대 중후반에 들어갔고 겨우 7급까지 올라가고, 뭐 그 말단은 아니지만은 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내 인생의 희망은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이걸로 뭐 희망으로 살기에는 내가 꿈을 접어야 되겠다. 뭐 사람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세월이 한 번씩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백운학 도인이 실제 도사가 나를 보고 산을 좀 댕기보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때부터 그 세무서를 때리치하고 그 조그만 배낭을 하나 꾸려 가지고 매일 산을 다니는 겁니다. 매일 전국의 산을 태백 산줄릉도 다녀보고 지리산도 다녀봤는데, 유명한 도인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금백이라도 하나 발견하게 점지해 줄라나 이런 기대를 부품고 막 부지런히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인 진짜 황금 보따리를 죽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죽게 되느냐? 울진 후포항에 가면은, 여러분 울진 아시죠? 후포항에서 바닷가 쪽으로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몰라도 내가 가봤을 때는 조그만 길, 그 새길로 해가지고 가면은 조그만 산업항구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 나오는데 저 꼭대기에서 돌가루가 우르르 쏟아지면은 화물선이 돌아가면서 이빨 싣고 나면 이제 빠져나오면 다른 화물선이 또 갖다 대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포항제철에서 포항제철 야덕장에 보면은 엄청난 모래 같은 게 뭐 지금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관할 겁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창고에 넣기보다는 야적장에, 그 넓은 야적장에 엄청난 산더미 같은 모래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란 우비라 그러나 그거로 덮어놓고 이제 타이어로 이렇게 눌려놨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모래가 아니고 저 칠레 같은데 남미 이런 데서 철강성을 수입해가 철강성을 돌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현지에서 돌가루를 모래로 잘게 부숴 만들어가 가루로 실어 가지고 야적장에 이제 이렇게 재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로다가 이렇게 이제 덤프 트럭에 실어 가지고 용광로에 이래 이제 집어 엮는 거죠. 엮으면은 이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도 재생새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철강석하고 강도가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포스코가 세 개를 제패했죠. 지금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US 스틸
그 철강회사하고 일본 일본 제체를 두 개 다 합친 거를 다 해도 우리나라 포스코 철강 절반도 안 됩니다.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포스코 세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1위가 반도체는 이미 이제 대만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포스코 철강은 세계 철강 유리사상 따라올 기업이 없는,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따라올 기업이 없는 철강 회사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철강을 그 재련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그 뭐 불순물이 있다 그래요. 나는 뭐 그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저 사전에 찾아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그 무슨 탄소강 무슨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석 가져오제, 수입해 오제, 탄소강 그것도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지. 이러니까 포스코는 더 이상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운학 도인이 울진 후포 그 삼류를 거쳐서 그 지류를 따라 올라가다가 그 암석 같은 것도 공부를 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산을 다니라 했으니까. 그래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 탄소강 그거를 정확한 이름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방송하면 수를 타면은 저는 그러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울진 삼률에서 그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 거기에 삼률에 가보면은 작은 산업항구에 가보면 저 위에서 꽈르르 하나 바위가 걸로 내려오는 소리라 콘베어 레일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또 중간쯤 거쳐가고 우두두두두 그 이제 가루를 1차 꼭대기에서 가루를 함내고 2차 여기서 콘베어에서도 가루를 함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화물선을 실을 때는 이제 완전 세멘트처럼 모래처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싣고 하는 겁니다. 거기 그 철강석하고 같이 있는 탄소강 그 불순물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액보다 더 귀중한 거죠. 완전. 포스코는 단번에 광양제철을 또 하나 더 짓든, 그래서 광양제철을 기공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미국의 US 스틸 회사를 제치고 일본의 신일본을 제치는 파괴 실험, 강도 실험을 해봐도 이거보다 더 좋은 새는 없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래서 현대중공업 하고 대우중공업 배 만드는 선박 회사까지 같이 번창하게 만든 바로 민족의 대동맥 기관 산업이 거기서 탄생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무공무원, 말단 세무공무원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입니다. 정 회장은 아주 대박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한보철강을 자기가 직접 한보철강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말년은 한보철강이 어떤 비리에 얽혔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마치기 전에 엔딩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백운학 도인이 언제 돌아가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50년대, 60년대, 한 70년대 중반까지는 아마 생존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산이고 들이고 명산마다 백운학 관상, 백운학 시내 곳곳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시내에 댕기다 보면 조그만 중소도시, 큰 도시 할 것 없이 백운학 사주, 백운학 관상, 그 사람의 이름을 뽐따 가지고 이제 명성을 뽐따 가지고 우리 군에 가니까 북한산이 그 명산 아닙니까? 불법 사찰, 불법 사찰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두환이가
군사반란을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깡패 소탕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사이비 종교를 잠잠습니까? 이거는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군사반란이 성공하고 나면은 국민들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깡패 소탕하고 사이비 종교를 때리잡는 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 군사반란한 혁명군들은 이거부터 먼저 했다고. 그래갖고 우리는 밤낮으로 그 북한산을 수색하면서 사이비 종교 사찰을 불태우고 부수고 거기에 있던 학생들, 공무원 학생들 잡아가 삼천 교육대였고 이랬습니다. 그래가 이제 지금은 뭐 배우락이란 간판이 뭐 지금도 한 번씩 보인다는 사람이 들린다마는 봤다마는 완전히 없어졌나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 백운학 도인한테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뭐 말만 들어도 오줌질상으로 굉장한 세도가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재규였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그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정보부장 할 때까지 백운학 도인이 실존 인물이었던 거 보면 70년대 중후반까지 살아 계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김 부장을 향해서 이 백운학 도인이 어떤 말을 했느냐? 역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은 차를 조심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책에나 이런 우리나라의 한국 비사 같은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정치사 같은 데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백운학 도인이 못 알아볼 리 있습니까? 뭐 단문에 알아보고 당신은 차를 조심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김재규 부장이 차를 조심하라 이러니까 이거 내가 교통사고 크게 날랑갑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차를 조심해라 했으니까 자기 차도 바꾸고 마누라 차도 바꾸고 부모 형제 차 몽땅 바꾸고 심지어는 경호실에 그 일부 중요 요원들 차까지 몽땅 다 바꾸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6 사태가 일어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 백운학 도인이 차를 조심해라고 얘기했죠. 차를 바꾸라 소리 안 했습니다. 차를 조심해라 그러지. 차지철이 차를 조심해라 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백운학 도인이 정확하게 차지철이 차를 조심해라고 얘기했으면 그 사건이 뭐 안 났을지도 모르겠다만은 차를 조심해라 했으니까 자동차 차인 줄 알고 온 식구들하고 뭐 다 차를 바꿨는데 그 차지철하고 갈등 속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 차지철이 차를 조심해라 하는 소리였다는 거를 이제 우스운 소리지만은 이 내용도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